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집 앞 슈퍼를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예전에 알던 동생이 말을 걸더라고요. 형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몇 년 전 같이 일했던 친구였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정이 딱하다며 울먹이는데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형님 신분증만 잠깐 쓰면 된다고 하더군요. 절대 문제 안 되게 할게요. 진짜로. 형님한테는 아무 피해도 안 가요. 그냥 신분증 사진만 있으면 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내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2천만 원 대출의 상환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은행에 간 기억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담원이 제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불러주며 확인하는데 전부 맞는 거예요. 주소도, 주민번호도, 직장정보도, 심지어 서명도 제 것처럼 흉내낸 흔적이 있었고 신용카드까지 제 이름으로 이미 여러 장 발급돼 있었습니다. 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날 무심코 넘겨준 신분증 한 장이 제 인생의 중심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걸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신용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 은행 거래 중단, 주택담보대출도 막히고 자식들 학자금 대출도 거절당했죠. 카드 연체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통씩 울려댔고 주변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런 걸 빌려줬냐며 혀를 찼습니다. 가족은 저를 이해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빠가 왜 그런 걸 빌려줘요? 그 한마디가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하지만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제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계속 곱씹게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딱 잘라 말했어야 했는데 밤에 잠도 안 오고 머릿속이 자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됐고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증 하나, 그 깃털처럼 가벼운 종이 한 장이 제가 몇십 년간 쌓아온 신뢰, 자산, 명예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단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형님, 신분증 좀만 빌려주세요. 아버님, 잠깐만 서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에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잠깐의 호의가 평생의 후회가 되기 전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신분증 하나로 무너지는 노후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1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에 사는 씨는 올해로 63세입니다. 30년 넘게 학원 강사로 일하다 은퇴하고 이제는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예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잠깐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형님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신분증이랑 도장만 잠깐 빌려주시면 돼요. 그 후배는 오래 알았던 사람이었고 같이 일할 땐 성실하던 친구였습니다. 씨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그래, 어차피 나중에 갚을 거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씨 앞으로 날아온 우편물. 은행 대출 상환 고지서였습니다. 2천만 원. 자신은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는데 그 돈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당황한 씨는 은행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씨의 신분증 사본, 도장, 서명이 담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씨 본인의 명의로 적법하게 처리된 서류였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씨는 신분증과 도장을 자발적으로 넘긴 상태였기에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하에 처리된 건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때부터 씨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연체가 되면서 신용등급은 곤두박질 쳤고 추가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유심과 계좌에서는 보이스피싱 이력이 발견됐습니다.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됐고, 자식들에게도 왜 그런 걸 맡겼냐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은 학자금 대출이 거절됐고, 사위는 씨의 신용 문제로 전세 계약이 깨졌다고 화를 냈습니다. 씨는 죄책감과 수치심, 분노, 공포, 모든 감정에 휘둘리며 말수가 줄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 말만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이며 씨는 지금도 연체된 이자를 갚기 위해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한 장. 그 작은 한 장이 수십 년 쌓아온 신용과 평판을 무너뜨리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장 사기꾼이 노리는 노후의 틈. 사기꾼들은 절대 아무나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틈입니다. 그리고 그 틈은 노후의 삶 속에 생각보다 쉽게 생깁니다. 요즘 어때요, 형님?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죽겠어요. 이렇게 사기꾼들은 정서적인 대화로 시작합니다. 처음엔 근황 토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심리적인 탐색이 숨어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이 들리면 그 다음엔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형님, 신용등급만 괜찮으면 되는데 형님 명에 좀 잠깐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잠깐만요. 금방 끝납니다. 형님한테 피해는 절대 없어요. 형님 같은 분 아니면 부탁도 못 드리죠. 이 말들은 모두 계산된 멘트입니다.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가깝게 느끼게 하고, 잠깐만, 피해는 없다는 말로 불안을 눌러주고, 형님밖에 없다는 말로 책임감을 자극합니다. 그 순간 당신 안에 있던 사람은 도와야지, 한 번쯤은 베풀어야지, 나이 들었으면 의리도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중년은 젊을 땐 못 가졌던 여유와 관용을, 노년은 세상과 멀어지는 외로움과 죄책감을 사기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 혹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분증만 쓰겠다. 명의만 빌려달라. 주소지만 잠깐 쓰겠다. 이렇게 실제 돈은 안 건드리는 척하며 방심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은 곧 돈입니다. 신분증은 곧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틈, 그들이 노리는 건 바로 거기입니다. 3장. 신분증 하나로 가능한 일들. 우리는 신분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그냥 지갑 안에 늘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한 장. 하지만 그 작은 신분증 한 장으로 당신 인생 전체를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분증이 넘어간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지른 모든 일의 책임은 법적으로, 금융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첫째엔 명예대출. 가장 흔하고 가장 무서운 피해입니다. 대출 창구에서는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빠르게 승인이 나죠. 신분증을 넘긴 사람은 승인만 돕는 거라 했다고 말하지만 막상 문제 생기면 대출 내역엔 당신의 서명, 당신의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서명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은행도 경찰도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당신은 빚을 진 사람, 채무자가 됩니다. 연금 계좌까지 압류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불법 유심 개통.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폰 번호를 수십 개까지 개통할 수 있고, 그 번호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검찰입니다. 보안 계좌로 옮기세요. 이런 전화가 오게 만드는 회선이 바로 당신 이름으로 개통된 유심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삶에 큰 타격이죠. 그 과정에서 이웃, 자식, 친척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작 잘못은 없는데
이미 평판은 무너진 뒤입니다. 셋째, 신용카드 발급 및 고의 연체. 신분증 정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쇼핑, 현금 서비스, 여행 예약까지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카드를 쓰고 나서 결제는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 카드사에선 당신에게 독촉장을 보냅니다. 매일같이 울리는 수신 차단 전화, 압류 경고 문자,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찍힌 신용불량 딱지. 그 순간부터는 차를 살 수도, 자식 결혼 자금 대출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름 석자가 금융권 전체에서 위험인물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넷째, 사업자 등록, 유령 사업체의 대표가 된다. 신분증을 넘기면 당신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체가 불법 도박 사이트, 다단계 사기, 밀수 유통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요구하고 사법기관은 조사에 착수하며 당신 명의로 고용된 직원이 사대보험 체납 고발을 해오는 일도 생깁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사장님이고 체납자입니다. 뒤늦게 사업을 몰랐다고 해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의료보험 및 병력 기록 도용. 한 사건에선 신분증을 넘긴 피해자의 명의로 누군가 정신과 치료를 수차례 받았고 그 병력이 건강보험공단에 남아 이후 피해자가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수술 예약을 하러 갔는데 이 병은 이미 수술한 이력이 있습니다라며 진료 자체를 거부당한 경우도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당신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신분증을 넘긴 대가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치료마저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다 정상이었던 것처럼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전화 한 통, 고지서 한 장으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신분증은 단순한 신분 확인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경제적 신뢰이고 법적 책임이고 사회적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신분증 하나, 그게 무너지면 당신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장, 피해 이후의 고통. 신분증 하나 넘긴 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피해 이후에 일어나는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금융권에서의 사망 선고입니다. 대출 연체, 카드사 회수 통보, 채권 추심 회사의 전화, 은행 앱을 열어보면 빨간 글씨로 신용불량자 세 글자가 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끊기고 공과금조차 납부가 막힙니다. 잠깐만요. 고객님 명의가 블랙리스트로 되어 있어서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삶을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두 번째 고통은 가족과의 관계 파탄입니다. 자식은 묻습니다. 아빠, 왜 그런 걸 빌려줬어? 엄마, 설마 도장까지 넘긴 거야? 믿음이 무너집니다. 부끄러움에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합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고 자식들은 조심스럽게 돈 문제는 따로 해결하겠다며 거리를 둡니다. 세 번째 고통은 법적 복구 과정의 절망입니다. 경찰서, 은행, 주민센터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며 내가 한 게 아니다를 설명하지만 당신 손으로 넘긴 신분증이 있기에 아무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은 길고 서류는 복잡하며 정신은 지치고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는 사이 연체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재산은 압류되며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는 기괴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고통은 삶에 대한 무기력과 우울감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밤마다 후회와 자책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딱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그 한순간의 선택이 지금 이 늦은 나이에 남은 인생 전부를 짓누르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고통은 노후의 안전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용불량, 명예훼손, 가족과의 단절, 정신적 외상,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지 모를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더 이상 인생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연금마저 압류되거나 의료보험 자격이 불명확해지면 진짜 살 수는 있어도 인간답게는 못 사는 삶이 됩니다. 신분증 하나, 그게 당신의 평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5장. 이런 상황이라면 의심부터 하세요.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땐 그냥 부탁이니까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호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말들이 들린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첫째, 형님 명의면 바로 가능하대요. 이 말은 이미 누군가의 신용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안 되는 걸 왜 당신 이름으로 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신뢰받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신분증만 잠깐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잠깐이라는 말엔 언제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심리적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그땐 빌려준 거잖아. 형님도 동의했잖아요. 그 한마디로 법적인 책임이 당신에게 덮어 씌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왜 비밀로 해야 할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범죄에 휘말리는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넷째, 저만 믿으세요. 절대 안 망신시켜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신뢰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당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서류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형님은 그냥 신분증만 주세요. 신분증은 당신 인생의 서명입니다. 서류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본인 도장이 찍히지 않아도 신분증 제공만으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이런 부탁은 가족에게도 거절하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신분증은 가족도 안 줘. 이런 건 내가 책임 못 져. 그만하자. 이게 무례한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을 지키는 방패막이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즉시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십시오. 기존 신분증은 바로 무효 처리되고 새로운 번호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도용 시도를 선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 이름을 내가 지켜보는 습관. 이게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6장. 전문가 조언 및 시청자 행동 가이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앞으론 절대 안 속아야지. 하지만 안 속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지키는 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직 수사관, 금융사기 예방 강사,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실제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분증 실물 및 사본은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 마세요. 사진도 안 됩니다. 요즘은 고해상도 스마트폰 하나면 신분증 사진으로도 온라인 대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인생 계약서입니다. 잠깐의 호의로 넘겨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잠깐만, 신분증만, 명의를 좀 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화 종료. 사기를 당하는 분들 대부분은 도와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 대화를 끊고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세요. 이건 단순히 도난 방지가 아닙니다. 신분증이 사라졌거나 의심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신분증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새로 발급받으면 이전 정보는 무효 처리됩니다. 사내 명의로 된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내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 보험, 대출,
통신 가입 현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이라도 보는 습관. 그게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5. 가족과도 정보 공유의 기준을 정해두세요. 중장년, 노년일수록 가족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명의는 공유가 아닌 보호의 대상입니다. 신분증은 본인만 관리하고 금융정보는 정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확인하며 사기를 예방하는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신분은 내가 지킨다. 신분증 하나, 그게 곧 나다. 지금 당신의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 그건 단순한 카드 한 장이 아닙니다. 그건 곧 당신 그 자체입니다. 수십 년을 일해서 쌓은 신뢰, 사회에서 만들어 온 평판, 가족과 함께 버텨온 세월의 기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의 사정 한마디에, 잠깐만이라는 말에 아무렇지 않게 건넨다면 그 순간부터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설마 내가 그런 일을 겪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90%는 바로 그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기라는 건 낯선 곳에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익숙한 말투, 정든 얼굴로 천천히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고객님 명의로 연체된 대출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당신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신분증을 넘긴 사람은 벌써 연락이 끊겼고 남은 건 당신의 이름으로 생긴 빚, 무너진 신용, 그리고 가족의 실망입니다. 그제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냥 거절할걸. 아무리 미안해도 그건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분증은 도장보다 강하고 지문보다 믿어지며 법보다 빠르게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말이 당신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신분증은 내 인생이라서 안 됩니다. 그건 가족에게도 안 넘겨요. 혹시 나를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지켜야 할 선이니까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자녀된 우리가 꼭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엄마, 아빠, 혹시 누가 신분증 빌려달라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건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증 하나에 우리 가족의 노후가, 아버지의 이름이, 어머니의 평생이 달려 있으니까요. 노후는 그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신분증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분증 하나, 그게 전 재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절대 넘기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